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방글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 덕분에 VCR로 만들어진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내가 빌려준 5천만 원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네.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 나도 돈 있으면 벌써 줬지. 한 달만 기다려줘. 그때 줄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미룬 게 벌써 1년이야. 자꾸 이런 식이면 친구가 보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가 있어. 아니 뭐 고소? 아니 지금 당장 갚을 돈도 없는데 친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고소하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 아, 세상에. 근데 저런 예. 대화는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나도 비슷한 대화를 한번 예.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사실 빌려줄 때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럼요. 그게 이제 뭐 서로 이해가 되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죠. 나중에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 상황이 또 이해도 되니까 더더욱 가슴이 아프고 이중 삼중에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요. 예.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줄 당시, 돈을 빌려갈 당시 그 돈을 빌리는 사람, 우리가 이제 채무자라고 하죠. 예. 이 채무자가 갚을 능력, 우리가 변제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 갚을 생각,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갚을 생각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런 거 사실 입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빌렸을 당시에 이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 됐나 이걸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에 정말 확실하게 뭐 돈을 벌 그런 상황이었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 그럼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었네 하면서 이때는 사기가 되고요. 또 사기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빌릴 때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 그래서 아이고 저런 하면서 이제 병원비에 쓰라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속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예. 알고 봤더니 자기 유흥비로 탕진한 아하, 거예요. 예. 만약에 솔직하게 야, 나 술집 가는데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면 난 안 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사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연예인 그 슈의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변제 능력도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 사기로 성립되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릴 당시에 예. 내가 갚을 능력이 됐고 그리고 갚을 의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도박할 향후에 때 쓰겠다고 얘기도 다 했고 네, 근데 실제로 향후에 내가 진짜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민사상 어떤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예. 민사상 내가 손해를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 그렇군요.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는 거는 빌려갈 당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때 만보를 갖다 딱 보고 하는 건데, 그런데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친구끼리 무슨 차용증을 또 씁니까? 그렇죠. 야박하게. 예. 근데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로 돌려받기 힘든 거예요?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요. 이런 네. 차용증 얘기 나오면 첫 번째 질문하시는 게, 제가 차용증이 있긴 하는데 공증을 안 받았어요. 어머나. 이거 어떡하죠? 예. 이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용증의 공증은 대부분 공정증서로 이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그게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해서 작성을 하면은요, 나중에 안 갚을 경우에 따로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공정증서로 집행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집행할 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공증을 안 받았다면 이제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진짜 차용증이 없다. 차용증도 없다. 그러면 달란 얘기 못 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문서로 된 증거만 요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둘 사이에 서로 문자로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나 이번에 500만 원만 급히 빌려줘. 응, 알았어. 이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전화 통화나 실제 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모두 증거로 쓰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분이 내가 이거 계좌이체했어 예.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증거는 없는데
계좌이체한 그 증거는 있습니다라고 예.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계좌이체는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다라는 증거만 되지 이게 빌려줬다라는 증거는 사실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빌려준 상대가 연인인 경우에는 예. 이건 대부분 증여를 주장합니다. 이거 내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빌린 거 아니고 그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저 준 거예요. 쓰라고 준 거예요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증거가 없는 게 돼서요. 받기 어렵습니다. 아니 전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짧게 네. 여쭤보면은 아니 돈을 갖다가 그 월급을 갖다 주면서 네. 근데 서류상 필요하니까 약속어음을 하나 써줘 빌린 걸로 처리를 해야 돼 네. 이러면서 썼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돈 다 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다시 그러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야, 예. 월급을 받았는데 네. 자기 회사에서 처리를 할 때 이거를 약속어음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 그러면서 어음을 써주는 어음?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써줬죠. 그 당연히 예, 그런 함부로 것도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기군요 일종의. 자 증거 확보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녹취를 하는 거 있잖아요. 녹취. 네. 그 문자가 오고 가진 않았지만 전화를 했는데 내가 혹시 몰라서 녹취를 했어. 네. 이럴 때는 이거 불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 녹음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다라면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대화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이랑 저랑 둘이 대화를 하는데 작가님이 몰래 녹음을 했어요. 네. 그건 사용할 수 없고요. 우리 네. 둘이 대화하는데 제가 녹음한 거는 당사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사기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되는 건 좀 액수가 뭐 억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한 50만 원 뭐 이렇게 적은 돈 빌려줬을 때 이럴 때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적은 돈도 다 사기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액수가 적으면 우리가 고민을 하죠. 네. 이거 내가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 내가 소송을 제기하든 아 이거 나 배보다 하는 돈이 더 배꼽이 많- 더 그렇죠. 크겠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민사소송만 생각하면요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또 내가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거 갖고 변호사 선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제도가 있는데요.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 명령 신청은요. 내가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뭐 차용증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그 증거랑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라는 그런 간단한 서면만 내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법정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서류만 보고 법원에서 그 채무자한테 이 사람한 빨리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해라라는 지급 명령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급 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예. 이게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비용도 진짜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10분의 1 정도 비용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돈을 안 갚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능력이 보니까 아니 월급은 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안 갚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집이나 이런 게 있어야 가서 차압이라도 붙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월급은 있어. 이럴 경우에 월급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산 다 없고 그래도 월급이라도 있습니다라는 거 네. 굉장히 그나마 낙관적인 경우예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월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를 법원으로부터 법원이나 아니면 공정증서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그 나의 채권을 확정을 받으면은 그 받은 이후에 내가 강제 집행하는 것은 이제 압류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정받기 전에 이 사람의 그 재산을 동결시키는 의미는 이제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압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살아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이랑 이 사람 월급의 2분의 1 중에서 그 중에서 많은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 월급이 150만 원이 안 된다 하면은 압류가 월급 못해. 압류 못 해요. 그리고 만약에 월급이 뭐 한 18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 하기 때문에 30만 원만 압류할 수 있고요. 월급이 한 500만 원이다. 그럼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통장에 막혀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좀 넣어줘. 넣어줬더니 입 싹 씻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한테 우선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너 나한테 빌려갔잖아 네. 하면서 이제 대여금 갚으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좌 명의에 있는 사람,
그 명의에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한테 돈이 갔네. 당신 아무런 법률상 원인도 없이 나의 돈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였네 하면서 이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빚 독촉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돈을 내가 아무리 받을 그 위치에 있다고 해도 예. 그냥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보면은요, 금지해야 되는 법률 그 행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관에 전화하는 거. 여기 예. 전화만 나왔지만 뭐 방문을 하거나 예. 아니면 아들이 빌려갔는데 엄마한테 아들이 빌려갔으니 갚으세요. 이런 말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 이런 거 다 금지가 회사에 되고요. 가지고 사장 보고 내놓으라 그러고. 예, 그것도 안 예. 되고요. 또 막 친구들이 모여 있고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네. 예. 거기 가서 괜히 이 사람 여기 예. 돈 안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 이런 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예. 주의하셔야 될 게 정당한 사유 없이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막 채권자를 도망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쏙쏙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